사진 속에는 서연이 있었다. 내가 선물한 목걸이, 최근에 바꾼 손톱새까지 선명했다. 그런데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낯선 남자와 와인잔을 기울이며 그 웃음을 숨기지 않았다. 짧은 영상 속의 서연은 분명 행복해 보였다. 그리고 나는 그 웃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졌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굳건히 버텨왔던 일상은 한 통의 메시지와 몇 장의 사진 앞에서 처참히 부서졌다. 나는 차갑게 얼어붙은 손끝으로 화면을 붙들며 스스로를 속여보려 했다. 합성일 거야. 오해일 거야. 그러나 곧장 이어진 문장, 저도 같은 피해자입니다라는 말이 모든 희망을 지워버렸다. 그날 이후 내 삶은 더 이상 예전의 것이 아니었다. 아내를 믿었던 기억조차 조롱처럼 느껴졌다. 매일의 웃음, 밥상 위의 대화, 주말 산책까지 모두가 뒤엉켜 낯선 연극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나는 끝내 눈을 감지 않았다. 도망치지 않고 진실을 직면하기로 했다. 그 선택은 곧 파멸의 시작이자 동시에 정의의 길이었다. 누군가는 말한다. 사랑이 끝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신뢰라고. 하지만 나는 안다. 신뢰가 배신으로 무너졌을 때 그 잔해 위에 남는 건 분노와 결심뿐이라는 것을. 이제 나는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다. 거짓의 무대를 무너뜨릴 마지막 순간은 이미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내 이름은 김두윤, 52이다.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일군 지 10년이 훌쩍 넘었고 여전히 바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아내 서연은 44, 강남에서 제법 이름을 알린 헤어 디자이너다. 결혼한 지 7해, 아직 아이는 없었다. 우리는 주말이면 한강공원을 나가 걷곤 했고 평일에는 각자 일에 파묻혀 살아왔다. 겉으로 보면 평범하고 안정적인 부부, 특별한 사건 없는 일상의 반복이었다. 나는 단 한 번도 아내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믿는다는 말조차 필요 없는 너무도 당연한 신뢰였다. 서연은 차분하고 말이 적었으며 누구보다 성실해 보였다. 다른 남자에게 쉽게 마음을 주는 성격은 아니라고 확신했다. 우리 관계가 완벽하지는 않아도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왔다고 믿었다. 그래서일까 뒤늦게 드러난 균열은 더욱 잔인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회사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오후 3시 휴대폰이 진동했다. 처음엔 광고 문자인 줄 알고 넘기려 했지만 파일이 첨부된 걸 보고 손이 멈췄다. 광고에 이런 게 붙을 리 없었다. 열어본 순간 숨이 멎었다. 사진 속에는 서연이 있었다. 내가 선물한 목걸이, 최근에 바꾼 손톱새까지 똑똑히 보였다. 그런데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와인잔을 기울이며 친밀한 분위기를 숨기지 않았다. 짧은 영상도 함께였다. 그 안에 서연은 분명 행복해 보였다. 그 웃음을 나는 결코 낯설다고 할 수 없었다. 이게 뭐지, 합성인가? 머릿속이 뒤엉켰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사무실은 갑자기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고요해졌다. 나는 다른 차원에 혼자 떨어진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숨을 고르며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다. 당신 아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저도 같은 피해자입니다. 직접 얘기하고 싶습니다. 같은 피해자라는 말에 곧장 직감했다. 이 문자를 보낸 이는 분명 그 남자의 아내일 터였다. 몇 분간 망설였다. 전화기를 들까, 그냥 이 모든 걸 장난으로 덮어버릴까 갈팡질팡했다. 그러나 결국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다. 여러 번의 신호음 끝에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나는 간신히 입술을 열었다. 혹시 방금 문자 주신 분 맞습니까? 네, 저는 최소연이라고 합니다. 많이 놀라셨을 텐데 죄송해요. 하지만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속에는 내가 지금 느끼는 것과 같은 분노와 절망이 서려 있었다. 같은 상처를 겪은 사람끼리만 공유할 수 있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명이었다. 그 순간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내 결혼 생활은 이미 보이지 않는 균열 위에 서 있었음을.
최소연 씨는 전화로는 다 설명하기 어렵다며 직접 만나자고 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양재교육센터 라운지에서 마주 앉았다. 사람이 드문 시간이었고 낮게 깔린 조명 아래 분위기는 정적이었다. 첫인상은 단정하고 지적인 여성이었지만 눈빛에는 오래 누른 분노가 번져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연락드리게 되어서요. 하지만 그냥 말로만 하면 믿지 않으실 것 같았어요. 당신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을 꺼냈다. 잠시 후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다. 날짜별로 정리된 사진과 파일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다. 내가 처음 문자로 받았던 것보다 훨씬 많았고 가장 오래된 기록은 2달 전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제 남편 최재훈이에요. 부동산 개발 일을 한다면서 늘 바쁘다 했죠. 저도 출판사 일 때문에 평일 낮에는 거의 집에 없었고요. 그래서 처음엔 전혀 의심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내 무너지지 않았다. 1달 전부터 이상한 낌새가 보였다고 했다. 집 안에 익숙지 않은 향이 남아 있었고 식탁 위에는 쓰지 않은 와인잔 2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기분 탓이라 넘겼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자 확신으로 굳어졌다. 그래서 확인했어요. 카드 사용 내역, 주차 정산 기록, 차량 GPS 다 남아 있더라고요. 소연 씨는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자료를 보여줬다. 결제 영수증, 차량 이동 기록, 그리고 레지던스 입출입 로그까지. 그 안에는 내 아내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날짜를 보니 매주 2-3번, 대부분 평일 낮에 만남이 이어졌다.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설마 했죠. 그런데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그리고 당신 아내분 서연 씨라 하셨죠. 그 사람이 제 책장을 뒤적이고 집 안을 자기 집처럼 쓰는 모습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숨이 막히듯 가슴이 조여왔다. 머릿속에서는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울렸다. 내가 회사에서 온 힘을 다 쏟고 있을 때 아내는 남의 집에서 그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배신이라는 단어의 무게였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내 목소리는 바람 빠진 듯 겨우 흘러나왔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확인한 건 2달 전부터예요. 사실 그 전부터였을지도 몰라요. 남편이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고 옷을 새로 사고 저는 그저 좋은 변화라고만 생각했는데 결국 이유가 있었던 거죠. 소연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아내도 달라지지 않았나요? 화장이라든가 예전과는 다른 습관들 같은 것 말이에요. 그 순간 머릿속에 잊고 있던 장면들이 스쳤다. 거울 앞에 오래 서 있던 서연의 모습, 평소보다 진한 색조 화장, 손에서 놓지 않던 휴대폰과 가려보던 화면. 나는 그 모든 신호를 무심히 지나쳐왔다. 지금 와서야 그것이 금이 간 일상의 징조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소연 씨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믿기지가 않네요. 목소리는 힘이 빠져 있었고 내 안에서는 분노와 허탈감이 엉켜 솟구쳤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결국 결심했어요. 끝까지 가려고요. 법적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겁니다. 혼자보다는 함께라면 더 확실할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거기에는 체념이 아닌 싸우겠다는 의지가 자리하고 있었다. 나는 무거운 걸음을 옮겨 집으로 향했다. 평소 같으면 20분이면 도착할 거리였지만 그날은 핸들을 붙잡은 채로 1시간이 넘도록 마음이 정처 없이 흔들렸다. 신호등 불빛은 겹쳐 보였고 시야는 점점 흐려졌다. 집에 들어서자 서연은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웃음소리마저 가볍게 흘러나왔다. 왜 이렇게 늦었어? 오늘 회식 있다고 안 했잖아. 서연의 자연스러운 물음에 나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억지로 평정을 가장했지만 속은 이미 비어 있었다. 식사했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입에 아무것도 넣지 못했다. 속이 뒤틀려 목구멍이 막히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나는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이토록 괴로워하는 내가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혹시 다른 남자와의 시간을 즐기면서도 집에 돌아와 아무렇지 않게 웃을 수 있는 건가? 가슴이 시리도록 답답했다. 며칠 동안은 애써 일상을 이어갔다.
그러나 작은 행동 하나에도 눈길이 갔다. 휴대폰 화면을 가리며 확인하는 모습, 샤워할 때까지 들고 들어가는 습관, 화장대 앞에서 길어진 준비 시간.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낯선 신호로 보였다. 어느 날 밤, 서연이 곤히 잠든 뒤 나는 끝내 아내의 노트북을 열었다.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비밀번호는 우리의 결혼기념일 그대로였다. 순간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왔다. 검색 기록을 확인하자 숨이 막혔다. 상간자 위자료, 계산, 합의 이혼 절차, 불륜 발각 시 대응법. 한 줄 한 줄이 비수처럼 꽂혔다. 날짜는 한 달 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 끔찍한 건 따로 있었다. 재산 분할 대비, 배우자 몰래 금융자산 정리, 화면 속에는 적금, 펀드, 보험 항목이 차례로 정리되어 있었다. 이건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다. 철저히 계산된 배신이었다. 노트북 화면을 덮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도대체 언제부터 내 곁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떠나 있었던 걸까? 나는 그저 믿고 살아온 바보였다는 사실만이 뼈아프게 남았다. 요즘은 휴대폰 보안이 까다로워 쉽게 열 수 없었지만 노트북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소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어제 만난 김두윤입니다. 네, 조금은 괜찮아지셨어요? 사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아내 노트북 검색 기록에 이미 이혼을 준비한 흔적이 남아있더군요. 그렇군요. 저희 남편도 똑같아요. 요금 명세서를 확인했는데 서연 씨 번호가 매일 찍혀 있더라고요. 몇 시간씩 통화한 기록이 계속 이어져 있었어요. 저와는 대화조차 피하던 사람이 그녀의 말끝은 떨렸지만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변호사와 상담하려 합니다. 상간자 소송이 가능한지 확인하려고요. 혼자보다는 같이 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그 순간 나도 결심했다. 더 이상 속고만 살 수는 없었다. 그 주 우리는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중년의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분 상황이라면 상간자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에서 바로 설득할 만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소연 씨가 준비해 온 USB를 꺼냈다. 그 안에는 카드 사용 내역, 레지던스 출입 기록, 차량 GPS, 그리고 날짜별로 정리된 파일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변호사는 자료를 하나씩 확인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라면 법정 절차에 충분합니다. 혹시 통화 내역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소연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요금 명세서에 남아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제 남편과 서연 씨가 통화한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어요.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예상 위자료 규모를 설명했다. 생각보다 큰 액수였고 법정에서 공개될 경우 사회적 파장은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상대가 합의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는 게 두 분 입장에서는 옳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정말 끝까지 가실 겁니까? 소연 씨는 눈빛을 굳힌 채 대답했다. 당연하죠. 제 눈앞에서 다른 여자와 그 짓을 하고도 저를 속였는데 용서는 없습니다. 당신은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마음을 굳혔습니다. 7회를 함께한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조차 사치입니다.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서연은 평소처럼 집안일을 마쳐두고 나를 맞았다. 오늘은 일찍 왔네? 무슨 좋은 일 있어? 별일 없어. 일이 좀 일찍 끝났어. 잘 됐다.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갈비찜이 놓여 있었다. 평소 같으면 미소를 지으며 고마워라고 했겠지만 그날은 목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혹시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 친절한 척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떠올랐다. 식사 도중 서연은 끊임없이 말을 걸어왔다. 요즘 표정이 안 좋아.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뭔가 달라.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그 순간 속이 뒤집혔다. 정말 몰라서 묻는 건지 아니면 능숙하게 연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겨우 목소리를 눌러 담았다. 없어. 그냥 피곤해서 그래. 다행이네.
요즘 우리 사이가 좀 어색한 것 같아서. 맞다. 어색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아내는 뻔뻔하게 다른 남자와 불륜을 이어가고 있으니 공기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입을 열지 않았다. 모든 걸 정리한 뒤 단 한 번에 무너뜨려야 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소연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에는 긴장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다. 도윤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남편 휴대폰에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어제 남편이 술에 취해 깊이 잠든 틈에 아침에 샤워하러 들어가면서 휴대폰을 두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순간 새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서연 씨가 보낸 거였어요. 오늘도 보고 싶어. 빨리 만나고 싶어.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제 남편이 답했죠. 나도 마찬가지야. 오늘 오후에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더는 부정할 여지도 없었다. 과거의 메시지들 속에는 사랑해, 보고 싶어라는 문장이 가득했고 심지어 우리를 조롱하는 대화까지 있었다. 당신 아내가 그러더군요. 당신 남편은 눈치도 없고 재미없어. 제 남편은 너랑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지. 그렇게 답했어요. 소연 씨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말끝마다 치가 떨려 나왔다. 당신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밖에 몰라. 말이 안 통해 답답해 죽겠어. 그렇게 서연 씨가 적었더군요. 마치 우리가 문제라도 되는 것처럼 정말 뻔뻔하지 않습니까? 나는 숨이 막혀 삼켰다. 온몸이 굳어들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들은 불륜을 즐기며 우리를 평가하고 조롱했다. 사진 캡처도 다 해놨습니다. 증거로 충분히 쓸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잡았군요.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되겠죠. 맞아요. 아직은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고 더 모아둔 뒤 단번에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서연의 모습이 눈에 확 들어왔다. 짙은 화장, 낯선 스타일의 옷, 처음 보는 구두까지. 외출할 준비가 분명했다. 어디 가려고? 응. 친구 좀 만나러. 오랜만에 보는 친구라 늦을 수도 있어. 나는 눈빛을 피하지 않고 물었다. 몇 시쯤 들어오는데? 글쎄, 11시나 12시쯤. 확실하진 않아. 먼저 들어오면 연락할게. 거짓말이었다. 이제는 표정과 말투까지 다 익히고 있었다. 서연이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나는 휴대폰을 꺼내 소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방금 나갔습니다. 친구 만난다더군요. 하지만 분명 재훈 씨를 보러 간 겁니다. 우리 남편도 나갔어요. 회식이라고 했는데 느낌이 거짓말 같아요. 소연 씨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다. 이번 기회에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만나는지만 알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곧장 위치 추적 서비스를 확인했다. 부부라면 접근 가능한 계정 기록을 통해 각자의 배우자가 어디에 있는지 조회했다. 놀랍게도 두 사람은 같은 좌표에 찍혀 있었다. 강남 한강변의 한 서비스드 레지던스였다. 정말 뻔뻔하네요. 이제는 아예 레지던스까지 가는군요. 소연 씨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이번 기회에 직접 잡을까요? 아니면 로그 기록만 확보해 둘까요?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합시다. 더는 미룰 수 없어요. 우리는 밤 9시쯤 레지던스 로비에 도착했다. 고요한 로비는 은근히 고급스러웠고 테이블 위 계절꽃이 은은히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마침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서연과 재훈이었다. 둘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있었고 아내의 얼굴에는 억지조차 없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 모습은 더도 덜도 아닌 전형적인 연인의 표정이었다. 사진과 기록으로만 확인하던 장면이 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순간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소연 씨와 나는 숨조차 제대로 고르지 못한 채 그들을 바라봤다. 두 사람은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향했고 작별 인사를 나누는 그 순간조차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친밀함이 흘렀다. 소연 씨가 이를 악물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더 이상 변명은 불가능해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집에 돌아오니 서연은 이미 태연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훌쩍 넘어 있었다. 늦었네. 친구 만나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어디서 만났는데? 시내 카페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 늦어졌네. 또 거짓말이었다. 그 자리에서 차가운 손바닥이라도 올려붙이고 싶었지만 나는 겨우 참았다. 이 모든 건 변호사와 철저히 준비한 뒤 단 한 번에 쏟아내야 했다. 다음 날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다. 새로 확보한 자료 레지던스 입출입 로그, 차량 주차 내역, 통화 기록을 제출하자 변호사는 단호히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간자 소송과 위자료 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가 재산을 은닉할 수 있으니 미리 금융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통보 전에 모든 법적 서류를 준비해 단번에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주일간 더 준비하기로 했다. 그동안 각자 배우자의 행동을 지켜봤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아무 일 없는 듯 일상을 연기하고 있었다. 밥을 차려주고 웃음을 흘리고 휴대폰을 가리며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그 모든 일상은 더 이상 일상이 아니었다. 철저히 가짜였고 곧 무너질 연금 무대였다. 요즘 서연은 오히려 더 다정하게 굴었다. 아마 죄책감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더욱 역겨웠다. 진심에서 나온 다정함이 아니라 들키지 않으려는 발버둥이자 양심을 달래려는 연기였기 때문이다. 당신 요즘 뭔가 달라 보여.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싶어서 반성해봤어. 어느 저녁 서연이 밥상을 차리며 말했다. 반성? 응. 내가 너무 바쁘다고 당신을 소홀히 한 것 같아. 앞으로는 더 신경 쓸게. 나는 속으로 비웃음을 삼켰다. 소홀했던 게 아니라 다른 남자와 레지던스에서 웃고 떠든 게 진실이었다. 그걸 고작 소홀했다는 말로 덮으려 하다니. 괜찮아. 그런 거면. 나는 감정을 숨긴 채 대답했다. 그럼 이번 주말에 어디 놀러 갈까? 오랜만에 우리 데이트도 하고. 순간 숨이 막혔다. 다른 남자와 호텔에서 즐기던 여자가 이제 와서 나에게 데이트를 제안하다니 그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러나 나는 짧게 답했다. 좋아. 어차피 며칠 후면 모든 것이 끝날 테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변호사와 모든 준비를 끝낸 뒤 소연 씨와 각자의 배우자를 추궁하기로 한 날이었다. 저녁 무렵 서연이 집에 들어서자 나는 이미 거실 테이블 위에 모든 증거를 펼쳐두고 있었다. 사진, 메시지 캡처, 레지던스 입출입 로그, 차량 이동 기록까지. 종이와 화면들이 차갑게 조명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이게 뭐야? 가방을 내려놓은 서연이 굳은 얼굴로 물었다. 앉아. 할 얘기가 있어. 나는 가능한 한 차분하게 말했다. 서연이 소파에 앉자 나는 첫 번째 사진을 그녀 앞으로 밀었다. 레지던스 로비에서 재훈과 함께 걸어 나오는 장면이었다. 설명해봐. 서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러나 곧 억지로 태연한 척하며 중얼거렸다. 이게 합성 아니야? 나는 차례대로 두 번째, 세 번째 자료를 내밀었다. 메시지 캡처, 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어떤 변명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다. 합성? 그럼 이건 뭐지? 나는 화면을 돌려주며 낮게 쏘아붙였다. 보고 싶어. 사랑해 같은 문장들, 그리고 나와 소연 씨를 비웃은 대화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서연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졌다.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했다.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침묵하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흘러내리며 같은 말을 반복했다. 나는 결국 목소리를 높였다. 언제부터였어? 언제부터 날 바보로 만든 거야? 몇 달 전부터. 정확히 말해. 서연은 떨리는 입술을 간신히 열었다. 3달 전쯤부터. 숨이 막혔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는데 그 3달 동안 아내는 다른 남자와 연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쏘아붙였다. 당신 잘못은 아니야. 그냥 새로운 느낌이 필요했어. 재훈은 나를 특별하게 대해줬으니까. 순간 온몸이 굳어졌다. 새로운 느낌이라니. 7년의 결혼을 단순한 자극 때문에 내던졌다는 말이었다. 나는 노트북 화면을 서연 앞에 내밀었다. 검색 기록에는 위자료 계산, 협의 이혼 절차, 재산 분리 방법 같은 단어들이 줄지어 남아 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다는 의미였다. 설명 좀 해보지.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서연은 입술을 떨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더는 부인할 여지가 없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혼, 안년 버틸 거야? 내가 냉정하게 물었다. 이혼할 거야? 서연이 울먹이며 간신히 내뱉었다. 당연하지. 그리고 재훈과 함께 상간자 소송도 당할 거야. 그 말에 서연의 얼굴은 더 창백해졌다. 제발, 소송은 안 되면 안 돼. 안 돼. 나한테 이런 배신을 하고도 용서를 바라는 거야?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소연 씨였다. 도윤 씨, 우리 남편도 다 자백했어요. 이제 같이 절차 밟아요. 나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서연을 바라봤다. 완전히 절망에 빠진 얼굴이었다. 끝났어. 모든 게 끝났다고 나는 단호히 선언했다. 한 달 후 모든 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다. 나와 소연 씨는 동시에 상간자 소송과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처음에는 재훈과 서연이 발뺌하며 억지를 부렸지만 워낙 증거가 완벽해 끝내 부정하지 못했다. 변호사조차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렇게 명확한 사건은 드뭅니다. 법정에 들어서던 순간이 아직도 선명하다. 방청석에는 이미 소문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고 판사는 냉정한 얼굴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재훈은 새까맣게 타들어간 얼굴로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고 서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손수건을 쥐고 있었다. 처음 증거 사진이 스크린에 띄워지자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헉, 저게 뭐야. 속삭임이 흘렀다. 서연은 얼굴을 가리며 울먹였고 재훈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 변호사가 차분히 말했다. 피고들은 최소 수개월간 부정행위를 이어왔습니다. 사진, 메시지, 호텔 출입 기록, 차량 GPS까지 모두 일치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이 싸움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선고가 내려졌다. 재훈은 부동산 사업으로 모아 온 재산의 상당 부분을 위자료와 손해배상으로 토해내야 했다. 거래처에서도 신뢰를 잃어 계약이 줄줄이 끊겼고 법정에서조차 전화기가 계속 울리자 땀에 젖은 손으로 전원을 꺼버렸다. 그의 몰락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다. 미용실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부모에게 손을 벌려야 했고 결국 직장마저 그만두었다. 단골 손님들이 떠나고 동료들까지 곁을 주지 않았다. 서연이 그 일 때문에 같이 일하기 불편해. 뒷말이 퍼지면서 그녀는 더 이상 강남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 더 치명적인 건 명예였다. 재판 내용이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퍼지자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소문이 돌았다. 재훈이 그 사람 요즘 다 끝났다더라. 서연이도 결국 집까지 정리하고 내려갔대. 나는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씁쓸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후련했다. 잘못의 대가는 반드시 찾아오는 법이었다. 재판이 끝난 뒤 부모님은 내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다. 그래도 다행이다. 더 늦기 전에 끊어낸 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겨우 웃을 수 있었다. 만약 이 모든 걸 모른 채 더 오래 살았다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깊은 나락에 빠졌을 것이다. 그 후로 소연 씨와 나는 가끔 만났다. 우린 묘한 전우애 같은 게 있었다. 요즘은 좀 괜찮으세요?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럭저럭요. 처음엔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후련합니다. 내가 답하자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7년이 아깝긴 하지만 더 오래 끌었으면 더 큰 상처였을 거예요. 서로의 상처를 확인해주는 사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우린 서로를 위로했지만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나누는 동지였다. 나는 다시 삶을 세워갔다. 아침이면 한강을 따라 달리며 숨을 고르고 저녁엔 회사 일에 집중했다. 주말이면 오래 미뤄두었던 사진기를 꺼내들고 풍경을 찍었다. 카메라 뷰파인더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밤은 묘하게 낯설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지인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은 내 얼굴을 보며 말했다. 살 빠졌네. 근데 눈빛이 훨씬 밝아졌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짐을 내려놓으니 그렇죠. 재훈은 완전히 무너졌다. 사업은 파산 직전이었고 남은 동업자들도 하나둘 떠났다. 그는 결국 혼자가 되었다. 서연도 끝내 그를 버렸다.
둘이 서로를 사랑한다고 떠들던 모습이 우스울 정도였다. 역경 앞에서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등을 돌린 것이다. 서연은 결국 고향으로 내려갔다. 서울에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으리라. 마지막으로 내게 도착한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말 미안하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다 망쳤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 재판 마지막 날 판사가 단호히 말했다. 이런 대신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말은 내 귀에 오래 남았다. 정의는 느리더라도 반드시 도착한다는 사실을 그날 분명히 깨달았다. 나는 상당한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받았다. 그러나 돈보다 더 큰 건 존엄을 되찾은 일이었다. 불륜을 저지른 그들은 사랑도, 돈도, 신뢰도 모두 잃었고 결국 빈 껍데기만 남았다. 반대로 내겐 상처가 남았지만 그 대가로 정당한 보상과 새로운 길이 주어졌다. 나는 다시 삶을 세워가고 있다. 혼자이지만 가벼워진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소연 씨와 만났을 때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결국 우리가 이긴 거네요. 나는 천천히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정말 속이 시원한 결말이었죠. 돌이켜보면 그날 소연 씨가 용기를 내어 내게 연락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속고 살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배신의 진실은 더 깊게 썩어 들어와 결국 나를 무너뜨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배신은 결국 배신자를 무너뜨린다는 것. 그리고 피해자가 끝내 정의를 지켜낸다는 것.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게 다행이었다. 더 늦게 알았다면 더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재훈이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사업도 끝났고 신뢰도 잃었고 결국 서연 씨랑도 갈라섰답니다. 나는 그 대답을 듣자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서로 사랑한다며 세상을 얻은 듯 굴던 두 사람은 결국 어려움 앞에서 책임만 떠넘기며 무너졌다. 불륜 위에 쌓은 성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서연은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들었어요. 서울에선 더 이상 못 버티겠죠. 나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화려하게 불을 밝히던 강남의 밤거리를 즐기던 여자가 이제는 시골로 숨어 내려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세상 모든 걸 가진 듯 웃던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걸 잃은 채 사라져버렸다. 나는 서연이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를 떠올렸다. 정말 미안하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다 망쳤다. 하지만 나는 답하지 않았다. 이미 끝난 일이었다. 답장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 재판 마지막 날 판사가 단호히 말했다. 이런 대신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말은 내 귀에 오래 울렸다. 정의는 때로 더디지만 반드시 도착한다는 것을 그날 분명히 깨달았다. 최종 판결에 따라 나는 상당한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받았다. 돈보다 더 큰 건 진실이 밝혀졌다는 사실이었다. 재판이 끝난 뒤 나는 종종 혼자 강변을 걸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와도 오히려 마음은 가벼웠다. 예전엔 주말마다 서연과 함께 걷던 길이었지만 이제는 나 혼자였다. 그러나 그 고독이 이상하게 자유로웠다. 거짓 웃음을 옆에 두고 걷는 것보다 혼자라도 솔직하게 걷는 게 더 편했다. 회사에도 다시 집중할 수 있었다. 한동안 서류를 붙들고도 글자 하나 읽히지 않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일에 몰입할 수 있었다. 배신이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그 틈으로 새로운 힘이 스며들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면 취미였던 카메라를 다시 꺼내 들었다.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느껴졌다. 사진 속 풍경은 변함없는데 달라진 건 오직 내 마음뿐이었다. 소연 씨와도 가끔 만났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의 대화는 이상하리만큼 위로가 되었다. 우리는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결국 우리가 이긴 거네요. 그녀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나는 대답했다. 맞아요. 정말 속이 후련한 결말이었죠. 그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7년이라는 세월이 아깝지 않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그러나 더 오래 끌었더라면 상처는 더 깊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끝낼 수 있었던 게 다행이었다. 돌이켜보면 모든 시작은 한 통의 메시지였다. 소연 씨가 용기를 내어 내게 연락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도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속고 살았을 것이다.
집에 들어와 웃는 얼굴을 보며 그 미소를 진심이라 믿고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살았다면 언젠가는 더 큰 파국을 맞았을 거다. 배신의 진실은 썩은 상처와 같았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곪아 있었다. 드러나지 않은 채 방치했다면 결국 내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을 것이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사랑도, 돈도, 신뢰도. 처음에는 서로에게 새로운 세상이라 떠들었지만 마지막에 남은 건 빈 껍데기뿐이었다. 겉으로는 화려했을지 몰라도 속은 공허하고 추했다. 반대로 우리에게는 상처가 남았다. 그러나 그 상처 위에 정당한 보상과 새로운 길이 놓였다. 나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고 소연 씨 역시 자기 삶을 새롭게 다잡아 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더 단단해졌다. 과거의 나는 아내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믿음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방식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나는 작은 징후들을 무심히 넘겼던 내 자신을 떠올리며 다짐했다. 다시는 눈을 감지 않겠다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속이지 않겠다고. 지금 나는 혼자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집 안에 울려 퍼지던 거짓된 웃음 대신 차라리 고요가 낫다. 적어도 진실이니까. 잘못한 자가 대가를 치르고 피해자가 보상받는 것. 그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리가 바로 정의다. 그리고 나는 끝내 그것을 지켜냈다. 배신자는 무너지고 나는 다시 일어섰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